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순회 경선을 잠시 뒤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텃밭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영국 기자, 민주당 호남권 합동 연설회 언제 시작합니까? 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충청, 영남권에서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가운데 호남에서도 질주를 이어갈지가 주목됩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 중 3분의 1이 모여 있어 세 후보 모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1박 2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고 아내 김혜경 씨도 호남 지역 종교계 인사를 만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임을 강조했고 김동연 후보는 호남이 나서 이 후보의 독주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호남권 투표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하죠? 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40분부터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사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와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합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V조선이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인 만큼 한대행 출마를 가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 3자 가상 대결을 벌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을 가정해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47%대 김문수 23%, 이재명 대 홍준표 역시 각각 47%, 23%로 조사됐고 이재명 47%대 안철수 13%, 이재명 46%대 한동훈 18%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 상황을 가정했을 땐 이재명 46%대 한덕수 27%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4%에서 6%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모든 조합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22%에서 34%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부동층의 향배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모든 후보를 나열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44%로 오차 범위 밖에서 1위였고 한덕수 12%,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8%, 안철수 4%, 이준석 2%, 김동연 후보 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이 여론조사 업체인 K스탯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와 토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만 모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토론 다들 보셨을 텐데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맞수 토론을 벌이는 3시간 내내 정면 충돌하면서 서로를 직격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홍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대통령한테 45도
저란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의고. 네, 어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사람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깐족이었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 태도를 꼬집었고요. 한 후보도 홍 후보 태도를 지적하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비판을 할 때 그게 비난이나 아니면 마타도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에 기초하느냐, 또 하나는 감정이 실리냐의 문제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여지를 주면서 했을 때 품격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데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양쪽이 본인의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전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로서 좀 더 소통을 더 잘했으면 내가 이 일정 부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본인이 책임을 지거나,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예전에 당대표도 했던 만큼 그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잘 했었으면 그런 계엄은 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본인들 입에서 먼저 나오면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역지사지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저는 이 두 분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서로를 지목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평가가 박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누구도 플러스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건 홍준표 후보가 깐족거리면서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 방송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슈몰이가 된 것 같긴 합니다만 토론에 임하는 두 후보의 태도가 좀 아쉬웠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토론에서의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네거티브가 난무하다 보니까 같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렸다라는 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았어도 한동훈 후보랑 만약에 저렇게 토론하면 토론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에서 충돌할 수 있거든요. 네. 적어도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내가 더 잘났어. 너는 그리고 부실해.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뭐 쪽집게 과외를 받아서 짧은 시간에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얼마나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고 아우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자세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상당히 추조당하겠는데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매우 괴롭힘 당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포비아가 생기는 그런 3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우려가 있고 또 시험을 잘 본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연민의 감정까지도 생기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한동훈 후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척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예산이 600조가 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예산 결산하면은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 정치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고서는 뭔가 쪽집게 교육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더 긴 연륜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뭐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끼리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어제 토론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좀 아까 이제 김기행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8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8강 때 토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는 토론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우리 후보들께서 아직도 좀 긴장감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날선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금 감정 곡선을 보면은 처음에 미디어데이 8강에 했을 때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대화는 처음 해본다라고 하면서 좀 훈훈한 분위기 하다가 그렇죠. 그때 또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불편한 그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SNS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다시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깐족이라든지 뭐 코박콩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당에서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양 후보의
후보의 캠프에서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보들 개인에게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우리 국민들께 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원팀이 될 때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향후에는 당뿐만 아니라 우리 후보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4강전에서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또 하나의 정면 충돌 지점 바로 계엄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 대표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했는데 계엄 막은 것은 야당입니다.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계엄을 저와 18명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죠. 네, 들어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계엄을 막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계엄을 막았다고 숟가락 얹는 거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국민의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경선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그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 후보에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을 하겠죠. 그런데 네. 헌재 결정문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 탄핵에 대해서 탄핵 심판 제도를 위헌성과 위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의혹만으로 남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인 본인이 얘기할 때 그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자산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이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나쁜 사람으로 좀 몰고 가는 그게 예. 본의 아니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 쪽에서 이번에 조기 대선에 어떤 프레임이 어떻게 두고 있느냐. 내란 종식 프레임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 정치적 결정, 정치적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민주당 너희는 뭘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과연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야당의 그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네. 도리어 그쪽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당원들이나 중도 보수의 어떤 지지자들이 봤을 때 네. 그게 과연 플러스만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저도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은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서 사자 토론을 벌이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 비상계엄 선포 책임론이 정점이 될 것 같은데 이 후보별로 어떤 전략을 취할 걸로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토론 과정에 있어서 그 지정 토론은 한 번밖에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AI라든지 그리고 의료개혁 이런 데 있어서의 적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만큼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어떠한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왔을 때 다른 후보들이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1년 그 대한민국 예산이 350조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후보들이 어떠한 국가 경영 능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희 당에서도 당 정강정책 영상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내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형태의 메시지들이 나갔거든요. 네. 지도부와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여기에 지금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의 후보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도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하고요. 오는 29일 결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가리게 됩니다. 지금 반탄 둘, 찬탄 둘의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누가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4명의 그 후보들 중에서 유력한 후보들로 꼽히는 후보가 3명의 후보가 일단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3명의 후보 중에 어떠한 후보가 최종 3차 경선에 올라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이번 3차 경선에 올라갈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2차 경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후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토론회 과정에서 네거티브라든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불쾌했던 시청자들이라든가 유권자들도 많았을 수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그 상승세라든가 그 유지하는 추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 경선 2차 경선이 좀 중요한 이유는 네. 3차 경선에 올라가는 후보의 경우에 이번 27일 이르면 내일이죠. 내일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과 민심 결정을 하는 5대5로 결정하는 이번 2차 경선 결과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더욱더 적합한 것인가를 네.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건데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그 한동훈 두 분의 후보를 말씀 주셨는데 예. 그 변수가 저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 있어서 변수는 2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다음 주 정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1등한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처음에는 저는 김문수 후보만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김문수 대신에 김덕수 이게 뭐가 문제겠느냐 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며칠 동안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까지 오픈된 마음을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어떤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문제는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나오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 공학적으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는 한덕수 후보와 권한대행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하는 후보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론도 한두 번 해야 되고요.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룰 세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을 부릴 만한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이건 충분히 내가 이기면 당연히 내가 되는 거고 내가 네. 지더라도 나를 밟고 이재명 후보를 이겨달라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다른 후보들 또 살펴보죠. 안철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판교역 광장에서 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노원병에 동시에 출마를 했었는데 과거 공천이나 합당 과정에서 갈등도 있어서 앙숙으로 알려진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웃는 표정으로 포옹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책 연대나 단일화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중심이었던 지지율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제 그 토크 콘서트는 새롭기도 하고 예. 정말 정치권에 이런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워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에 워낙에 이과계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2명의 그런 이과계 상징적인 정치 거물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AI의 그런 식견과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을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맞수 토론은 한 번밖에 못했지만 네. 예. 토론회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구나.
그리고 한 번을 나오더라도 제대로 하고 네. 또 포지티브한 그런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마스 토론보다는 그 3시간보다는 네. 안철수, 이준석의 토크 콘서트가 오히려 실점 없는 득점의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들 이런 정치에 뭔가 그런 소요되는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의 반응을 직접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실력이 있는가, 유능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표를 실제로 행사할 때는 한 표를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 국민의힘이 빅텐트를 친다고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의 그런 장점을 서로 부각시키면서 시너지를 네. 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면에서는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쟁점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최대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만 하면 단일화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 그리고 비명계까지도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경선 이후에 여러 상황에 대처할 겁니다. 반대합니다만 예.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 예.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는 빅텐트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는 29일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2명이 결정된 이후에 또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인 30일쯤에는 좀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당에서도 한덕수 대행 출마는 기정사실화로 두고 이제 향후 행보를 좀 정하실까요?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국회에서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지역 행보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5월 4일까지는 공직자에 있어서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29일이거든요. 그래서 29일 국무회의까지 진행을 하고 한 30일 정도에는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희 당 후보와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 후보의 마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당원들께서 아직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희 국민의힘 당원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료로서 있는 공무원으로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과정에서 또 역시 후보들도 본인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모든 것을 던지면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단일화라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여기에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의원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꼭 빅텐트라고 꼭 표현을 하지 않아도 네.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이것이 저희가 대선에서 꼭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협치하는 모습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 후보들도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라든지 함께하는 빅텐트 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의 의견도 듣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경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이 주최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되면 여야 대표들 먼저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성 이미지를 좀 의식해서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선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강성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꼭 그런 이미지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미지뿐이었다면 성남시장을 2차례 하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선출되지 않았겠죠.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적인 역정을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정치 보복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일명 사법 리스크라는 그런 지금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상의 악마화된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여라도 차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00번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본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중도에 대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보수적인 정책들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크게 접어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번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고 외연 확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씀을 안철수 후보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처단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만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입을 싹 닦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착하고 못된 거에 그 기준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비명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비명 분들과 통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진 찍고 얼싸안고 악수했는데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체포동의안 때 검찰과 짠 짓 이런 표현을 하면서 비명계를 몰아붙였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런 세력들 당내에 있으면 되겠느냐. 사실상 뭔가 발본색원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얘기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하겠지만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의 과거의 이력 그런 어떤 것들을 바꾸기에는 되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민주당 광주에서 호남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게 패배했던 지역이 바로 이 광주 전남이고요. 이 호남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더 호남에 1박 2일로 방문을 하면서 심려를 기울였던 네. 것이고요. 김혜경 사무도 같이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권리당원 투표율이 영남이 68%였고 충청이 55% 그리고 호남이 50%입니다. 호남의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이 우리 전체 지금 투표자의 33% 정도, 3분의 1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과는 정말 다음 우리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호남의 민심은 아직 내란이 종식된 것 같지 않다라는 위화감 플러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염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투표율이 오늘 공개될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반영된 예전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까지 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진다면 네. 본선을 앞두고 좀 기세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담양군수 사건도 조국혁신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현역 의원들까지도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패배했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도 보면은 비례대표는 호남에서도 조국혁신당에 굉장히 선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6년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국민의 당 열풍이 불었었던 것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1인을 위한 방탄정당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호남 분들께서 많이 그런 의심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1박 2일 내려가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혜경 씨가 같이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150만 원 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항소심도 지금 다음 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지금 같은 상황인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150만 원 형이 확정이 된다면 김혜경 씨도 남편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부분도 짚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세 정책을 놓고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미중 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었는데 다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와 관련해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Free up China, let us go in and work China because frankly that's what we wanted last time. We almost got it and then they backed out of that deal.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시작됐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으로 1단계 무역 합의까지 도출됐지만 흐지부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증시나 채권 시장이 동요하며 급락하자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시장의 안정을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심각해지자 대중관세 하향 조정 의사를 잇따라 밝히기도 했는데 양국 간 기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차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Well, I'm not going to drop them unless they give us something that's, substantial. Otherwise, I'm not going to drop them. 트럼프는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도 합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북한군 창설 기념일이었던 어제 서해안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유사시 군사력의 선제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며 이제 원양작전 함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연안작전 정도만 가능한 2,000톤급 구축함 2척을 운용하고 있어 해상 전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5,000톤급 최형 구축함을 기함으로 삼고 호위함, 잠수함과 함께 원양 함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세계 군사 강국의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첨단 망공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 등 기술 이전을 받지 않을 경우 원양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오늘 오후 5시 엄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사절단, 일반인까지 전 세계에서 25만 명의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한국 시간 오늘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먼저 교황이 안치된 목관이 광장 야외 재단으로 운구되고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미사는 추기경단 단장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주례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합니다. 레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마지막 축복을 전합니다. 이어 성찬 전례와 관의 성수를 뿌리고 분향하는 고별 예식으로 미사는 마무리됩니다. 교황의 관은 로마 시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되는데
교황의 시신이 바티칸 외부에 안장되는 건 1903년 선종한 레오 13세 이후 120여 년 만입니다. 운구 행렬은 바티칸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약 6km 거리를 이동하고 시민들이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사람 걸음 속도로 천천히 이동할 예정입니다. Ha vissuto il Vangelo puro come San Francesco d'Assisi. In questo senso io da imitare da parte nostra. 교황의 마지막 길도 생전에 강조했던 낮은 자리와 소박한 삶의 철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교황은 세 겹으로 된 삼중관 대신 소박한 목관에 안치됐고 목관은 바닥과 가까운 곳에 놓였습니다. 교황의 묘비엔 장식 없이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 등 국가 원수 50명과 10명의 군주를 포함한 약 170개 사절단이 참석하고 25만 명의 인파가 모여 지켜볼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은 주말입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20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비롯해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춘천과 대전 22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